현재 미국에서 연일 한국에 파격적인 조치를 보여주면서 일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 주가 지난 29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억하며 양국의 동맹에 대해서 재확인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꽤나 만족스러웠고 기억할 만한 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역시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에게는 이런 트윗도 없었던 것 같다며 비교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정상회담 때 일본 푸대접 논란이 나오며 한국과는 수차례 비교되어 곤욕을 치른 데다가 이같이 미 대통령이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트윗을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기분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민주당 라인이라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바이든은 당연히 일본과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스가 총리와 어색한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참모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대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혹은 내가 이래서 한국 정상을 좋아한다 라면서 일본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생각보다 약속한 백신을 빨리 한국에 보내면서도 약속된 물량의 2배인 100만 명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55만 명분의 한국군 백신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명 접종 물량은 금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얀센 백신이 왔다면서 그렇다면 군인인 20대가 접종 못하는데 쓸모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이 백신은 예비군과 민방위, 군 관계자 중심으로 접종을 하며 현역 장병들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대략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얀센은 1회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더욱 접종 속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의 카투사 등 5,200명도 거의 20대인데 얀센 백신을 투여했지만 중대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이자 1억 회분을 받아냈다고 스가 총리가 수차례 강조했으나 이는 화이자 CEO가 앞으로 1억 회 분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서서히 공급이 되는 것이고 미국 국가 차원으로 방역 선진국인 국가에 곧바로 백신이 공수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말로만 과시된 게 아니라 백신까지 직배송으로 보내준 모습은 분명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무게를 두면서 일본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혹시 과거 일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데 실제 일본은 큰 실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이 한국에 자주 하는 행동을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에 대놓고 해버린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어 일본을 경계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한국이 하듯 뻔뻔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최근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하는 행동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고노다로 행정상 겸 백신 담당상은 자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에 지원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우리를 동일본 대지진 때 지원했고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왔고 우리는 그들이 힘들 때 돕는다면서 무력한 때는 피차 일반이다 라고 말하며 운반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약간이라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발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도 좋은 생각이다 라며 대만이 동일본 대지진 때 200억엔의 지원금을 보냈다면서 우리도 도와야 한다고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친구라며 일본과 대만은 그런 사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역시 대만과 비슷하게 동일본 대지진 당시 1,000억 원의 성금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비록 일본이지만 불쌍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성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금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안 나갔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일부러 한국 성금을 누락했다는 뉴스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한국의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누리꾼들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돈은 받지 말아라 라는 자세가 있었고 그 이후로 나중에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돈을 받아봤자 나중에 역사 문제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다가온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 자신들이 얼마든지 돈을 찍어내서
그곳으로 대지진 복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에서 학생들까지 성금을 모아 일본에 전해줬던 진심을 깔아뭉갠 모습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온라인에서는 이번에는 누가 절대 돕거나 성금하자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역시나 그 와중에 한국 돈은 줘도 안 받는다, 나중에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금으로 더 받아내려고 한다라면서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 한국을 하대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를 아직도 안 만나주는 외교 무례를 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일본 환경 차관을 보내는 모습을 연출한 것입니다. 보통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일본은 차관을 보내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장관이 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분명 외교 하대에 해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미국도 캐리 기후 특사가 오고 중국도 리커창 총리가 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최소한 펑쿨색 고이즈미 환경장관이 참가해야 맞지만 환경차관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한일 관계도 안 좋고 하다 보니 한국에 더욱더 냉대, 하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아베 전 총리는 지난주에 일본의 월간지인 하나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위안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일본 국민 모두가 한국에 대해서 컵이 꽉 차는 것만큼 참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도 그렇게 전했다라면서 위안부 문제는 강제가 아니었는데도 한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한 발짝도 물러나서는 안 되며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명확히 대처해야 한다라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와 과거의 만행들을 사죄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거에 바이든 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해 아베 총리를 설득했고 아베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바이든 부통령에게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를 안 할 것이니 한국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다시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헛소리를 한 게 된 것이고 한국까지 찾아가는 수고도 망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크게 격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국 대통령이 크게 뒤통수를 맞은 이 사건은 당시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 행정부의 최고 인사를 홀대했다는 측면이 불거졌기 때문에 적지 않게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하며 아베의 신사참배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분명 강하게 기억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뢰가 넘치고 혈맹관계인 한국이 믿음직스러운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백신이 급한 일본보다 한국에 통 크게 100만 명의 백신을 쏴준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이렇게 백신을 보내고 트윗하고 하는 것은 한국이 혈맹인데다가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6.25의 은혜를 갚는 듯 이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봐도 한국이 예뻐 보이는 게 당연하고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심만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연일 한국에 대해서 주변 국가는 큰 차별을 보이며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호주, 인도까지 참석하면서 사실상 D10 정상회의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G7 개편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의미이죠.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식 국가주도 시장 경제에 대한 전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G7 회의의 핵심 의제는 D10과 중국 견제가 됩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도 경제 분야와 군사 분야 쿼드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외교적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7은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1대1로에 맞서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핵심 의제로 올릴 계획입니다. 중국과 전방위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이 1대1로 견제를 주도하고 있고 G7 정상들도 호응하기 위해 대응책을 협의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경제적 퇴로를 완전히 끊겠다는 것입니다. G7 차원에서 중국 1대1로의 대응책을 본격 논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제기된 건 지난 3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D10 국가들 모두 중국 견제의 참여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을 D10에 가입시키는 것도 사실상 확정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D10은 당장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D10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5G 장비 공급 협력 문제의 경우 중국이 빠진 자리에 한국의 기술력이 투입되면 엄청난 파급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전 세계 5G와 첨단 IT 시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D10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5월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G 통신망 분야에서의 대중국 협력을 명분으로 G7에 한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D10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이 제안한 아이디어지만 미국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를 D10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의제를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D10 회의 제출범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국은 D10 참여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구축 중인 한중연합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외교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장기적 전략으로서 D10 체제 참여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은 더 많습니다. D10에 동참하면 동아시아의 제조업 선진국으로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가 강해지면서 유럽연합의 입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견제로 나서면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그 예입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양국이 공동성명의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관련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 중국을 얘기하지 않고 당장 한국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방식이다.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한국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국과 함께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향성이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에 함께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마지노선만 지키면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크게 반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미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군사협력만 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게다가 현재 중국은 사드 갈등 때처럼 노골적으로 한국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미중 간 반도체 배터리 분야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련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무려 74차례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가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세계 111개 나라들에 대한 새로운 여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여행 권고를 일부 갱신한 것이죠. 거기서 한국을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61개국은 여행 재고인 3단계로 묶였습니다. 여행을 금지시킨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가장 높은 여행 금지 4단계에서 그나마 1단계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프랑스, 덴마크 등이 3단계에 들어있는 나라들입니다. 2단계인 강화주의 단계에는 핀란드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선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과 싱가포르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올림픽이 불과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위험국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된 것이죠. 3단계인 높음 단계 국가들은 백신 비접종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일본의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지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무리하게 올림픽을 강행한다는 걸 입증한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기토류, 제약 등 4개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겠죠? 핵심적인 목표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한국, 대만, 독일 등 기술력 있는 국가와 경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이 이번에 작성한 보고서의 분량은 무려 250페이지입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기토류, 제약 등 4개 분야 부품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지목된 것이죠. 이날 보고서 본문에 삼성은 28차례, SK는 11차례, LG는 3차례 각각 언급되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분야이고 SK와 LG는 배터리 분야이죠. 한국의 입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